역사상 지금보다 실업률이 낮았을 때는 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호황 때 말고는 없습니다. 물가지표 중요하죠. 물가지표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두 개가 같이 나와야지 연준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어요. 물가도 내려와야지 되지만 물가 내려오는 것 동시에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도 누가 봐도 그래 테크 기업이 구조조정을 조금 하고 그게 레스토랑이 됐건 미용실이 됐건 전이가 되는 거야 라는 게 좀 확인이 돼야 연준은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든 덜 하든 아니면 내년에 정말로 인하를 조금 하건 그런 쪽으로 마음을 아마 고쳐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네, 목요일에 또 저희와 함께 아주 찬찬히 꼼꼼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효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파월이 결국 또 해냈습니다. 뭐를 해냈을까요? 네, 시장을 FOMC를 무사히 넘겼네요. 네. 개최를 했네요. 개최를. 올해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죠? 올해 끝났죠. 이제 내년에 한국 시간 2월 1일 밤인가? 예, 그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쉬게 돼요. 예. 근데 이게 진짜 나쁜 건지 그냥 아까 박병창 부장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거의 약보합 정도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연준의 어떤 발언이나 저런 게 전처럼 막 요동치기 물론 이제 오르다가 빠진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수 네. 있는데 그렇다고 뭐 수직 낙하하거나 뭐 폭등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쵸. 이제 사실은 뒤에서 내용 쭉 말씀드릴 텐데 이제 뭐 우리 이제 경제 어떻게 전망합니다. 실업률 어떻게 전망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내보내는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들은 이렇게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딱 보고서는 엄청 매파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읽힐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순간적으로는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분봉 차트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그래도 조금 약보합 정도로 끝난 것이 이번 주 초에 발표되었던 물가 지표가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물가 지표가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이제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7% 초반. 우리가 7% 초반으로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7% 초반으로 그러니까 예상치가 7.3% 근데 7.1%로 그렇죠.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야 그래도 멀었어 라고 약간 걱정했던 사람들도 내려가기는 가는구나. 속도까지는 내가 아직 모르겠지만 내려가기는 가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좀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이번 FOMC를 봤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도 좀 내용이 생각보다 매파적이긴 한데 그래도 물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거는 차이는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그래도 꽤 뭐 내용에 비해서는 견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회의는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깔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찬찬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서 저 이제 박병창 부장님이 어떻게 전망치 점도표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숫자가 되게 많은데. 아유, 뭐예요? 뭐 GDP 전망, 그러니까 왼쪽 거가 지난번에 내보냈던 이제 9월 9월 전망이고 전망? 이제 오른쪽 거가 오늘 새벽에 나온 12월 전망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예, 그래서 GDP 성장은 어떻게 바꿨는지, 뭐 실업률, 물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보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인데 역순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칠해오기는 했는데 저 빨간색에서 저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이제 올해 저희 4분기 기준이거든요. 올해 4분기에는 4.4% 이제 끝났고요. 네. 내년 4분기에는 5.1%까지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50bp 생각해요. 올렸네요, 그죠? 예,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9월에는 4.6%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높아진 거죠. 이제 높아진 거고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숫자 변하는 건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건 안 봐도 되고 내년에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별로 기준금리의 전망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죠. 5%까지 올린다고 칩시다. 근데 내년 4분기에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 기준금리가 뭐 한 4.67이야. 그러면 야, 한두 번은 내린다는 얘기 아니야. 내리긴 그렇지. 내린나 보다. 예. 라고 하면서 시장은 다른 숫자들이 더 어지럽게 변했더라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피봇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죠. 피봇이 나올 수 있는 거 좋아했는데 5도 아니고 5.1이야?
그러면은 이게 25bp라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뭐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죠. 최종 금리가 5%가 아니고 5.25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약간 실망감. 시장 측면에서는요. 이제 두 번째는 내년 4분기가 5.1이면 내년에 인하 안 한다는 거네. 상황이 바뀌면 인하를 해도 지금은 그럴 마음이 되게 우리는 1도 없는데라는 거를 이 전망치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2023년 걸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이후 거는 사실은 많이 변할 수가 있어서 아주 없죠. 저희가 무게를 두어서 보지는 않는데 2024년 4분기에도 4.1이면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끌고 우리는 갈 거야라는 거를 굉장히 선언처럼 요 한두 숫자에 이제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도 이제 높여 잡았고요.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도 이제 안 좋게 잡았는데 요 가운데에 unemployment r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저기가 이제 실업률 전망인데 사실 물가 전망도 올려 잡았고 성장률 전망은 1.2%에서 0.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하향 조정 폭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1년에 0.5%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한 분기에 0.1%씩만 성장하면 연간 0.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마이너스 성장이 한두 분기 나오겠다라는 얘기네. 이제 라는 건데 뭐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저 실업률이 전망이 이전에 비해서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4.4%에서 4.6% 정도로. 지금 실업률이 한 3.7%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1%도 실업률이 안 올라간다라는 거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번에 사실은 기준금리를 75bp씩 막 연속적으로 올리다가 50bp 속도 조절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쁨이 있죠. 위험자산 측면에서 기쁨이 있는데 두 가지 더 이제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제 읽히는 거는 실업률을 별로 안 올린 상태에서 네. 기준금리는 더 많이 올리겠다라고 전망을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는 확실히 좀 내용적으로는 매파적인 회의가 아니었나라고 총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박병창 부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저 점들이 위로 딸려 올라가면 기준금리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를 보시면은 이제 내년에 뭐 4.4% 중반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던 데서 점이 확 위로 이제 모두가 딸려 올라간 게 아마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매파적인 회의였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전망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 점도표라고 부르죠. 점을 누가 어디다가 찍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사실은 요 전망에 다른 내용들도 더 좀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끝까지 쫙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요게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표의 제목에다가 비둘기보다는 매가 세요 이렇게 해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들은 중간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5.1이 됐건 0.5가 됐건 중간값입니다. 만약에 한 10명이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은 어떻게 전망을 했어? 그거를 모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른쪽으로 더 쏠려 있는 거야? 왼쪽으로 더 쏠려 있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다르거든요. 설명이 복잡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5.1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래 5%까지 올린다고 했고 5.25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 시장의 예상하고 굉장히 벗어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보면은 더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분포예요. 레인지라고 맨 위에 써 있잖아요. 정말로 레인지의 범위예요. 범위. 어떻게 전망했는지에 대한 범위인데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데를 보시면은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4분기에 몇 %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4.9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 5.6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5.1이라는 숫자가 5.1 시장 예상치하고 비슷한 애가 아니라 5.6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00bp로 올린다라는 거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서베이에 응한 연준 위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 자체가 그러니까 5.1이라는 숫자 자체가 4.6에서 올라간 것도 네.
좋진 않죠. 상쾌하지는 않은데 굳이 점을 누가 어디다 찍었는지 우리가 쫙 조사를 해보니까 안 돼. 5.1 안 돼. 더 올려야 돼. 라고 약간 완고한 마음을 먹은 분들이 더 많다. 아니, 연준 위원들도 여러 데이터를 이제 보실 텐데 네. 그 물가 나온 거 봤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막 세게 할 마음을 바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아마 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물가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희 이제 미국의 소비자 저희가 아니죠.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네네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집이에요, 집. 근데 집 가격은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내년 뭐 봄이나 여름쯤에는 소비자 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정해진 미래. 네네네. 집값 내려올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재화, 굿, 그러니까 뭐 유가가 됐건 냉장고가 됐건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내려왔어요. 네. 물가도 많이 그래서 빠지고 있죠. 그건 내려올 거야.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서비스 물가가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더 높아지는 건 아닌데 여전히 높고 이제 우리가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제가 뭐 휘발유 가격이랑 이발소 가격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은 갈 때마다 요금이 다른데 이제 이발소라니까 저걸 미용실에서 이제 커트 가격은 어떤 때 2만 원이고 어떤 때 5만 원이고 어떤 때 다시 10,000원이 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만 올릴 수는 있지만 미용실 가격 내린 건 본지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올라간 서비스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야. 그리고 여전히 좀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 서비스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7% 초반까지 연준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얼마나 자기들도 기뻤겠어요. 물가가 계속 8, 9%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네. 7% 이거는 고맙긴 한데 이거는 부족해. 2%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3등분을 해서 봤으니까 3분의 1씩 쭉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5, 60%가 그래도 물가 하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거는 굉장히 땡큐이지만 나머지 제가 더 끈질기고 제가 더 서비스죠. 네, 서비스 물가가 더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자라는 걸로 마음을 저는 먹고 안 찾아보긴 있어요. 했는데 팁 있잖아요. 팁. 팁에 팁은 안 들어가 있죠. 팁 물가 저거에 팁? 식당에서 먹고 식당에서 내는 먹고. 거요? 그게 상당하거든. 저게. 네, 그건 사실은 엄격하게 들어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그게 10% 정도가 처음에 예전에 이제 네. 양해하는 것들 지금은 17, 18%로 올라가 있어서 서비스 물가 그만큼 올랐는데 거기다 또 팁은 그 가격에 네. 더 애드업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느 나라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이제 경제 지표가 실제를 담아낼 수 있어. 이거 정말 말도 안 돼부터 시작해서 뭐 좀 괴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성은 좀 되게 떨어지네라고 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제 한국 여기 여의도에 앉아서 숫자를 좀 위주로 보고 네. 저도 숫자로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마 체감되는 물가는 그러니까요. 뭐 9%에서 7%니까 와 되게 많이 내려온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아라고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근데 정프로님 지적이 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투자자를 늘 대변해 주시니까 아유, 투자자 고맙습니다. 입장에서는 물가 연준위원들 안 봐주면 시장이 온도가 물가에 대한 온도가 바뀌는데 그것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어제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 약보합 정도에서 이제 끝난 거는 그래 뭐 저렇게 연준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자기들 이제 목표가 기관의 롤 자체가 물가의 안정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올 수 있어. 그러면 연준도 올해 의견을 무수히 바꿨듯이 또 바꿀 수 있을 거야라는 충분한 이런 판단 하에서 아마 시장은 약보합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뭐 물가 3등분에서도 말씀드리고 서비스 물가도 말씀드리고 미용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 물가가 그렇게 쉽사리 낮아지기는 또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뭐 주식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경고해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올라가 있는 서비스 물가 그리고 특히 올라가 있는 임금. 방금 이제 김프로님 이야기하신 그 팁 같은 거는 우리가 보는 월급 명세서에 찍히진 않는데 이제 임금과 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얼마 정도는 우리가 드려야 또 이분들도 레스토랑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냐 그런 거랑 직결되어 있는. 근데 그게 것들이잖아요. 실질 임금을 올려요. 왜냐하면 레스토랑은 만약에 뭐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10명 있다 이거죠. 그러면 팁이 월 정산이 되면은 그걸 n분의 1로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아, 팁을 줄여가지고. 내가 많이 받은다고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객장마다 좀 다르겠지. 네.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과잉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팁을 만약에 100불 음식점이 나왔다 그래서 20불 팁을 주면 그걸 모아서 펀드레이징 해서 대부분 뭐 모르지 이제 저 매장마다 틀릴 텐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n분의 1을 해서 나눠주는 거지. 근데 이제 임금 올리죠. 근데 소비자들은 여기도 이제 댓글에 미국에서 많이 다는데 20% 저녁에 20%를 내야 되니까 근데 오른 거에 또 2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부담이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한 10,000원짜리 하던 우동 한 2만 원에 주고 사 먹는 그런 기분일 거거든요. 네. 최근에 뭐 한국도 외식 물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미국은 확실히 조금 그런 체감들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이번에 FOMC의 이 전망치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이 파월 의장의 연준의 기자회견을 봐도 그렇고 아, 우리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속도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측면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주식이 어때 뭐 채권이 어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연말인데 월급 연봉 협상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금리도 내려줄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 조금 풀어줄 겁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기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굳이 이제 주식을 떠나서라도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이웨이를 가겠소라는 거를 좀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네. 이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좀 낮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낮아질 진짜 방향을 꺾은 거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시고 저희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더 많이 이야기한 건 고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가 안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용이 타이트한 거를 조금 더 열심히 보고 있어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뭐 그럴만하기도 하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네. 이 다음에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저게 1950년부터니까 70년이 좀 넘는 차트이네요. 지금 수준에다가 제가 빨간색 점선을 그어왔는데 지금 뭐 역사상 지금보다 실업률이 낮았을 때는 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호황 때 말고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이제 50년 내 최저치가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은퇴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 변화도 있긴 합니다만 우린 또 그 변화된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사니까요.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은 뭐 최대 호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랑도 연결이 되죠. 만약에 지금 실업률이 좀 올라왔어라고 한다면 연준도 계산하기는 더 복잡해도 그러면 물가가 좀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실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면 그럴 텐데 여전히 좀 실업률이 지금 최저 수준에서 올라올 기미가 많이 안 보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거든요. 테크 기업들 좀 빼고는 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 은퇴도 있고 그동안 이민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연준 의장은 400만 명 정도 지금 부족한 걸로 우린 추정하고 있다. 숫자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고용이 한 20 요즘 또 여전히 잘 나와서 한 25만 명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퉁쳐서 한 16개월 정도 된다라는 거죠. 16개월 정도 고용을 더 이 정도 속도로는 해야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고 하니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하면 우리는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위를 봐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이 최근의 물가 하락보다는 연준한테 더 이제 좀 인상적으로 무게를 가고 있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차트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 차트가 뭐냐면 빨간색 선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비교를 했으니까 같이 보실까요? 저 선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하고 이번에 팬데믹 이후하고 미국의 고용의 총량의 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타낸 차트예요. 검정색이 이제 2008년. 네,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저 때는 금융위기가 딱 터지기 전에 고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저게 거의 70개월이니까요. 6년이 넘네요. 6년 반이 지나서야 미국 고용이 다시 100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네.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 물가도 물가지만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주저할 필요가 없죠. 네네. 지금 여전히 실직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그럼 최근에는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고용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고용 회복돼봤자 이제야 팬데믹 이전으로 가까스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 고용이 팬데믹 이전에 100명이 일하고 지금 만약에 뭐 한 105명 정도 일을 한다라고 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5명 정도는 다시 해고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 3년 만에 5명이나 더 뽑았으니까 5명 우리 한 3명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그런 걱정들을 사장님들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급도 경영 환경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주문도 요즘 좀 뜸한 것 같아.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올랐어. 그런데 사무실을 딱 봤더니 빈 책상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전히 좀 고용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실업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매파적인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물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준이 그게 금리 인하가 되었건 QT 규모의 조절이 되었건 피봇을 하려면 네. 물가만 내려와서는 연준은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고용에서 진짜 고용도 부진하네. 그러면 임금도 더 이상 안 올라갈 테고 물가도 더 빨리 내려오겠네 라는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는 물가는 내려오고 있어. 근데 고용이 괜찮아? 그러면 유가는 어차피 내가 100%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또 섣불리 방향을 바꿨다가는 나중에 더 피곤해져 그렇죠. 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아마 거죠. 연준 의사결정자들 유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저건 무조건 내려간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또 한번 튈 수도 있다. 튀어버리면 네. 그다음에 자기는 안방을 내줬는데 네, 그렇죠. 얘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으니까 네.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네.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겠고 저도 이제 오늘 뭐 주가도 보고 뭐 금리도 보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딱 봤지만 유가가 다시 77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70불대 초반까지 내려가서 이제 70불대 초반에 좀 안착이 되면 물가도 요 정도 숫자로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들을 할 수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가가 또 77불이야. 또 그러면은 이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계속해서 정말 빠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막 이 가능성 저 가능성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하를 메인 시나리오로 삼기에는 연준의 스탠스, 그러니까 태도도 그렇고요. 실제 숫자들도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도 실제 상황도 그렇게 금리 인하까지 쭉쭉쭉 가기는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 지표 중요하죠. 물가 지표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두 개가 같이 나와야지 연준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어요. 물가도 내려와야지 되지만 물가 내려오는 것 동시에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도 누가 봐도 그래 테크 기업이 시작이었던 거야. 테크 기업이 구조조정을 조금 하고 그게 레스토랑이 됐건 미용실이 됐건 그때까지 이게 전이가 되는 거야 라는 게 좀 확인이 돼야 연준은 조금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든 덜 하든 아니면 내년에 정말로 인하를 조금 하건 그런 쪽으로 마음을 아마 고쳐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고 왔으니까 물가 차트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입니다라는 걸로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물가는 사실은 좀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저 보고 계시는 파란색 선이 이제 소비자 물가이고요. 우리 집값을 빼 뭐 후행안에 선행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설명이 복잡했던 이 집값 주거 부분을 제외한 물가가 빨간색입니다. 저게 내려오는 각도가 실제로 좀 가팔라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나 연준도 좀 이런 거를 지금 현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좀 더 우위에 보면서 연준은 아직은 마음을 고쳐먹을 기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 장표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테일러를 이야기들을 좀 몇 번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테일러를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미국의 적정금리가 몇 프로가 되는지를 몰랐던 것들이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3년이죠.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자기가 계산한 룰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아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근거 있는 논쟁을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블라드 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 5에서 7% 정도가 지금 연준 금리에 적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지금 뭐 제레미 시겔 교수님도 아니야 나는 5%보다 훨씬 낮아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룰의 기반을 만드신 테일러라는 교수님도 최근에 또 자기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 적정금리가 5%보다 높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값을 가지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계산을 했다라는 거는 식도 있는 거고 가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가정을 하면은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보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프로 룰이 내가 볼 땐 좀 설득력이 있어. 가정이 제가 조금 더 체계적이야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의미 있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거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컨센서스가 없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만든 그래서 테일러를 업데이트 버전에다가 제가 오늘 연준 전망이 나온 거를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그때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가로축이 물가이고요. 저 2에서 6까지 되어 있는 게 물가이고요. 세로축이 3%에서 7%까지 이제 실업률인데 네. 연준이 만약에 내년 4분기에 물가는 이렇게 전망하고 실업률은 이렇게 전망해. 그럼 우리 저기서 맞춰보면 됩니다. 저 숫자가 토시 하나 안 틀리지는 그러니까 정말 맞지는 않겠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계산 값부터 보시죠. 제가 저기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3개를 쳐왔는데 지금 올해 4분기 숫자로 하면은 여기예요. 지금 물가는 5% 정도에 머물러 있고 실업률은 3.7%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예상되는 적정금리는 사실은 7%가 넘습니다. 7.2%. 미국에서 요구되는 적정금리.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점도표들이 더 위로 찍혀 있는 내용들도 이런 것들을 아마 반영을 했을 거예요. 반영을 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올해 지금 숫자고 올해 사실 같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고무줄처럼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연간으로는 그럼 적정금리가 몇 프로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통화정책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나온 숫자들을 내년 4분기 숫자를 넣으면 적정금리는 4.3% 정도입니다. 내년 말이 되면. 네. 그러면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한 거보다는 사실은 숫자는 낮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에도 5.1, 5%에서 4, 앞에 4자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올해 FOMC의 결과, 오늘 네. FOMC의 결과였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내년 말이 되면 사실 이거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미국 경제는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약보합이었을까? 뭐 제 룰이 맞다는 게 아니라 다들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마 다 회사마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새벽에 자 이코노미스트 어때? 그래서 네가 계산해보니까 어때? 아 근데 내년 말 되면은 5%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내릴 수도 있어요. 안 내릴 수는 있죠. 안 내릴 수 있는데 내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라고 네. 아마 콜드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멀긴 했습니다만 2024년 말이 되면 몇 프로가 되냐면 이제 2.7%가 됩니다. 확 낮아져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길게 보면 내년까지만 좀 고금리랑 우리랑 싸우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금리들로 내려오겠네라는 아마 시나리오가 쫙 짜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아마 해석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무슨 숫자를 봐야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는 어땠습니까? 저는 매파적이었습니다. 뭐 물가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매파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연준은 이제 고용을 훨씬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서 뭔가 기스가 나기 전까지는 연준 입에서 뭔가 완화와 비스무리한 이야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5%를 넘어서서 내년 말까지 5.1%로 금리를 끌어가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러면 지금 연준의 마음은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연말로 가면은 미국의 적정금리가 5%를 한 50bp 이상 하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만한 환경입니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정리를 하다가 봐도 좀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이 FOMC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것도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자료 아마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FOMC는 지났고 최근에 시장도 조금 뭐 위도 아래고 아래도 아니고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뭐 KB증권에서 낸 자료건 다른 저희 여의도 동료들이 낸 자료건 기준금리에 대해서 뭐를 포인트로 봐야 될지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는지를 좀 연말에 한번 쭉 보시면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도 훨씬 좀 흔들림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테일러 룰에 대해서 우리 김효진 위원이 쭉 설명해 주는 걸 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경제학자 중에 참 대단한 거다. 그죠? 그 테일러 룰이랑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제레미 시겔도 계산해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효진 팀장도 효진 룰을 만들어 효진 룰을 오세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테일러 룰이 199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러 룰을 해석 맞아요, 정도로 하지 이제. 마시고 네. 효진 룰. 효진 룰, 네, 효진 만들어 룰로 오세요. 보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우리 김한진 박사님도 계산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한진 룰과 효진 룰로. 찐찐룰. 그러네요. 아니 효진 룰을 또 고참들도 신참들도 다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네, 이렇게 나온다. 맞습니다. 찐찐 룰로 내년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오세요. 네, 네. 2023년도에. 알겠습니다. 3프로TV의 찐 우리 김효진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